지난 2020년 이 회사는 낭떠러지 절벽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고 자회사의 무리한 자금 지원을 이어간 탓에 결국 그룹 전체가 채권당 관리로 넘어가게 된 건데요. 그로부터 4년 후인 지금 그룹의 미운 오리 새끼였던 이 회사는 그야말로 화려한 백조로 변신했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쏘아 올렸고요. 두산 밥캣과 함께 그룹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이 회사가 바로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물론 여기엔 원자력 시장의 호황으로 대형 원전 수주를 따낸 영향도 크지만요. 주목할 건 친환경 신사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 핫하다는 에너지 사업은 다 갖고 있죠. 차세대 원전 SMR부터 가스터빈, 풍력발전, 수소까지 이 막강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작년 신사업 부문에서만 5조 원의 일감을 따냈는데요. 그 뒤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질을 확 바꿔온 이 사람, 박지원 회장이 있습니다. 오너 4세인 박지원 회장은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의 동생으로 두산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룹의 2인자죠. 형인 박정원 회장이 좀 과묵하고 소탈한 스타일이라면 박지원 회장은 칼 같은 원칙주의자,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형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두산의 정체성을 중공업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화려한 부활에는 어떤 히스토리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리더십을 재평가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1965년 박용군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박지원 회장은 연세대 경영학과와 뉴욕대 경영대학원을 나와 동양맥주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산 상사와 두산을 거쳐 두산 에너빌리티의 옛 이름인 두산중공업이 출범했던 2001년부터 모든 경력을 이곳에서 쌓아왔죠. 박지원 회장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사 그 자체인 셈인데요. 특이한 이력은 입사 전 글로벌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2005년 나왔던 두산중공업의 TV 광고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라는 카피가 광고회사 출신 박지원 회장이 주도한 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친환경 기업으로의 변신을 예고했던 셈이죠. 오너 4세로서 존재감을 보여준 시작은 2009년 대규모 인수합병이었습니다. 박지원 회장은 입사 초기부터 큰 야망을 세웠다고 해요. 이 야망을 실현해줄 매물이 체코 발전 설비업체 스코다 파워였습니다. 인수금액만 8천억 원,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빅딜이었는데요. 박지원 회장이 인수를 밀어붙인 이유는 이거였죠. 발전소의 3대 핵심 설비 기술인 보일러, 발전기 기술을 갖고 있었던 두산중공업. 그러나 딱 하나, 터빈 기술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100년 역사의 터빈 기업인 스코다 파워를 놓치면 글로벌로 도약할 기회도 사라진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결국 당시 박용만 회장을 설득해 인수를 성공시켰고요. 덕분에 두산중공업은 발전 플랜트 3대 원천 기술을 모두 구축, 세계적인 발전 설비업체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후 2010년대 들어 박지원 회장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방향타를 돌립니다. 그 목표는 친환경 발전 설비인 가스터빈이었는데요. 처음에 이탈리아 업체를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탈리아 의회가 가스터빈 기술은 국가 전략 자산이다라며 반대를 해 인수가 무산됐고 박지원 회장은 아예 독자 개발을 해보자며 전략을 선회합니다. 회사 내부의 반대는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한 게 가스터빈은 GE, 지멘스, 일본 MHPS 등 전 세계 4개의 기업만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던 분야입니다. 항공 제트 엔진 이상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돈만 쏟아붓고 삽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던 거죠. 박지원 회장 본인조차 이걸 하는 게 맞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수없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국내외 연구기관과 손을 잡고 1조 원을 투입해 개발을 시작했지만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MHPS는 독자 개발을 포기하면 부품 발주를 늘려주겠다 이렇게 회유하면서 심한 견제를 했고요. 또 시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연소기 전체를 다 태워먹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19년 두산중공업은 세계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조립에 성공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참 큰 게요. 외국산에 의존하던 가스터빈을 국산화하면서 2030년까지 10조 원이 넘는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가스터빈 한 대를 팔면 자동차 380대를 판 것과 같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3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이후 2,800억 원짜리 계약을 연이어 따냈고요. 2026년까지 연매출 3조 원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꼬박 10년. 박지원 회장의 뚝심이 제대로 결실을 맺은 건데요. 가스터빈 기술이 갖는 중요한 가치는 또 있습니다. 수소 터빈으로 전환이 가능해 수소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지원 회장, 2027년 세계 최초로 수소로만 전기를 만드는 초대형 수소 터빈을 개발해내겠다, 이런 목표도 밝혔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풍력 발전 등을 통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 수소 액화 플랜트를 가동하면서 수소 저장, 운송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박지원 회장이 수소 경제 시대 글로벌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가스터빈, 수소에 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다른 무기, 4세대 원전 SMR입니다. 원자력은 박지원 회장이 사장 취임 후부터 가장 공을 들인 분야죠. 화석연료에 대한은 원자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박지원 회장의 생각이었고요. 2008년 원전을 총괄하는 두뇌격인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하면서 두산중공업의 기술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는데요. 2010년 40억 달러 규모의 원전 모델을 UAE에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원전 사업에서만 3조 원 이상을 수주한 것도 이런 독자 기술 덕분입니다. 그렇지만 원전 사업 역시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국내외 정책이 탈원전으로 바뀔 때마다 엄청난 타격을 받아왔던 게 사실인데요. 문제는 정책 변화에 따라 원전 수주가 언제든 급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주 가뭄을 대비한 박지원 회장의 대안이 SMR인데요.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은 몸집이 작아서 설비가 쉽고 안전성과 친환경적인 장점이 뛰어납니다. 때문에 탈탄소 발전이 절실한 글로벌 국가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데요. 박지원 회장, 유동성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발빠르게 SMR에 대한 투자를 이어왔죠. 앞으로 글로벌 SMR 시장에서 파운드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이게 박지원 회장의 청사진입니다. 차근차근 미래 사업을 갖춰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도체 시장의 TSMC처럼 SMR 시장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얼마나 탄탄히 쌓아가느냐가 박지원 회장의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사업에 요행이란 없다. 노력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비즈니스다. 박지원 회장의 좌우명이라고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활할 수 있었던 데에는 10여 년 전부터 씨앗을 뿌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역할이 큽니다. 한때 유동성 위기를 일으킨 책임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박지원 회장, 실적과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글로벌 강자가 될 수 있을지 박지원 회장의 두 번째 도전 기대해 보겠습니다.